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고요. 평생 손으로 일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을 둔 분들이라면 더욱 귀 기울여 주세요. 제 이야기는 지난 가을에 시작됐어요. 그날 아침도 참 쌀쌀했죠. 버스 창밖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어요. 마치 제 앞날을 가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여기서 내리시면 돼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친절하게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손을 잡고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어요. 무릎이 좀 아파서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68살이라고 하면 요즘 세상에서는 그리 늙은 편이 아닌데 평생 몸을 혹사시키며 살아서 그런지 80 가까운 할머니처럼 보였을 거예요. 버스가 떠나자 그 자리에는 먼지바람만 남았어요. 한적한 시골길 옆에 커다란 건물이 하나 서 있었죠. 마음요양센터라는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요양원 현관 앞에서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서진이라고 올해 39살 된 여자예요. 겉으로는 참 차분하고 점잖아 보이지만 속마음은 차가운 사람이죠. 평소에는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공손하게 굴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냉정하기 그지없거든요. 어머니, 이제 여기서 편히 계세요. 저희도 자주 올게요. 말은 참 따뜻하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 눈을 봤어요. 눈은 차갑더라고요. 말과 눈이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목공소에서 일할 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나는 아직 멀쩡해.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로 저는 멀쩡했거든요. 몸이 좀 불편할 뿐이지 정신은 또렷했어요. 혼자 살 수 있고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장보기도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기억도 가끔 헷갈리시잖아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거였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다 기억해요. 그건 이름이 많아서 그런 거야. 아들 이름, 손자 이름, 빚진 사람 이름.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정말로 그랬거든요. 기억할 이름이 너무 많아서 가끔 헷갈릴 뿐이었어요. 특히 제게 돈을 빌린 사람들 이름은 절대 잊지 않거든요. 평생 살면서 신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요. 며느리는 제 대답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류만 챙기고 있더라고요. 마치 짐을 맡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짐을 버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요양원 문이 닫히자 로비에는 TV 소리만 남았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앉아서 뭔가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시설은 깔끔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간 게 보였어요. 그런데 벽에 걸린 액자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노인복지재단 마음요양센터 후원자 감사패 대표 김태형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이름을 본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김태형. 그게 제 아들 이름이었거든요. 42살 된 제 외아들 말이에요. 태형이 내 아들 이름인데 혼잣말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동명이인인가 했어요. 김태형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대표가 김태형이라는 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젊은 사업가세요. 정말 효자시더라고요. 어머님을 위해서 이런 좋은 요양원까지 지으셨잖아요. 효자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효자라면 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가요? 그것도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3년 전 일이요. 그때 태영이가 제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시골 땅 좀 팔아주세요. 저는 망설였어요. 그 땅이 제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거든요.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땅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어려우니까 팔아줬어요. 3억이라는 큰 돈이었어요. 제가 평생 벌어서 모은 돈 전부였어요. 엄마, 이 돈으로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태형이가 그렇게 약속했어요. 저는 믿었어요. 아들을 믿었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상했어요. 태형이가 그 돈으로 요양원을 차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 돈으로 지은 요양원에 제가 갇힌 거네요. 내 돈으로 지은 요양원에 내가 갇혔구나. 그제야 상황이 이해됐어요. 제 눈빛이 서늘해졌어요. 평생 남에게 속은 적이 없는데 제일 믿었던 아들한테 속은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요양원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직원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이 정말 제 돈으로 지어진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생각보다 시설은 좋았어요. 깨끗하고 음식도 괜찮았어요. 직원들도 친절했고요. 하지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제 돈으로 지었다는 생각 때문인지 아니면 아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며칠 지나서 다른 입주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대부분 자식들이 데려다 놓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모든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효자라고 하면서 여기 데려다 놨는데 그 후로는 연락도 잘 안 와요. 처음에는 자주 온다고 했는데 이제는 명절에나 한 번씩.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났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여기다 두고 자기들은 편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태형이가 찾아왔어요. 정장을 빼입고 말이에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어요. 손에는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요. 엄마, 어떠세요? 여기 좋죠? 좋긴 뭐가 좋아. 집이 제일 좋지. 엄마, 여기가 더 안전해요. 의료진도 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실 수 있고요. 태형이는 제가 여기 있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준 것처럼 말이에요. 태형아,
이 요양원 내가 지었다며? 네, 그래요. 엄마 덕분이죠. 태형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제 덕분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저는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내 돈 3억으로? 엄마가 투자해 주셨잖아요. 투자라고요? 저는 아들 사업 자금이라고 생각했는데 태영이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투자라면 수익도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생 손으로 일하며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비겁함은 죄라는 원칙이요. 저는 가난했지만 비겁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후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예전에 목공소에서 일할 때 알게 된 분이 있었거든요. 홍유진이라는 변호사 아가씨요. 그 아가씨는 참 의리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도와줬었거든요.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서 할머니,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몰래 직원 휴대폰을 빌려서 문자를 보냈어요. 홍 변호사, 나 정순이요. 약속한 그날이 왔네. 그 다음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들에게 당한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68살 할머니가 42살 아들과 맞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평생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포기하지 않았는데 지금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말을 아꼈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수다를 떨어도 끼지 않았고 직원들이 말을 걸어도 필요한 말만 했어요. 대신 늘 바늘과 실을 들고 뭔가를 꿰매고 있었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젊은 간병인 아가씨가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빚 정리 중이야.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아가씨는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빚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제가 태영이에게 준 3억, 그게 빚이 아니라 투자라면 이자와 수익을 받아야 하는 거니까요. 밤마다 창문 너머로 노을이 사라질 때 저는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제가 손글씨로 적은 중요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평생 글을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중요한 건 다 적어두는 습관이 있거든요. 수첩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마음요양센터 설립 초기 투자금 3억 원 증여 안일. 계좌이체 확인일 2018년 6월 15일. 법인 명의 변경 요청 미이행. 투자 수익 미지급 기간 3년. 제가 글을 잘 못 써도 숫자는 정확해요. 돈 계산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거든요.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서 살았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요양원 원장을 불렀어요. 5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태형이보다는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원장님,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네, 할머니. 불편한 게 있으세요? 여기 대표가 김태영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요? 그 사람이 제 아들이에요. 원장의 표정이 놀라는 것 같았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태형 대표님이 어머님을 아들이 효자라고 하던데 효자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나요? 원장이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건 어머님을 더 잘 돌보시려고. 더 잘 돌보려면 집에서 돌보면 되죠. 왜 이런 멀리까지 보내요? 원장이 말끝을 흐렸어요.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중요한 걸 하나 확인했어요. 태형이가 정말로 이 요양원의 대표라는 거요. 그날 저녁 저는 결정적인 행동을 취했어요. 몰래 직원 휴대폰을 빌려서 홍유진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홍 변호사, 나 정순이요. 약속한 그날이 왔네. 문자를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후련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검은 세단 한 대가 요양원 앞에 멈췄어요. 차에서 내린 건 33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홍유진 변호사였어요. 할머니, 유진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아줬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거였거든요. 유진아, 잘 크고 있구나.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문자 받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유진이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태형이가 제 돈 3억을 가져간 것, 그 돈으로 요양원을 지은 것, 그리고 저를 그 요양원에 가둔 것까지요. 유진이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화가 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투자금을 받고도 수익을 나누지 않은 것도 문제고, 무엇보다 할머니 동의 없이 법인 명의를 바꾼 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내가 이길 수 있어? 당연히 이기실 수 있어요. 증거도 다 있으시고요. 유진이가 제 수첩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예요. 계좌, 이체 내역이랑 날짜가 다 정확하네요. 그때부터 저희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유진이는 법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저는 태형이를 상대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할머니, 우선 태형 씨가 이 요양원의 진짜 소유자가 누구인지 인정하게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녹음을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금에 대한 이야기도 녹음으로 남겨두고요. 유진이가 작은 녹음기를 주면서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이제 시작하시죠, 할머니. 이제야 내가 버스 운전대를 잡을 차례구나.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정해준 길로만 걸어왔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길을 정할 때가 온 거예요. 며칠 후 태형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손자 도윤이도 함께 왔더라고요. 14살 된 제 손자예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도윤이가 밝게 인사하더라고요. 이 아이만큼은 진짜로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도윤아, 할머니 보고 싶었지? 네, 정말 많이요. 아빠가 할머니 여기 계시는 게 더 좋다고 하는데, 저는 집에 계시는 게 더 좋았어요. 순진한 아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태형이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도윤아, 할머니가 여기서 더 편하시잖아.
태형이가 그렇게 말했지만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할머니가 편하다고 하신 적 없어요. 저한테는 집이 그립다고 하셨어요. 아이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저는 정말로 집이 그리웠거든요. 태형아, 도윤이 말이 맞다. 나는 집이 그리워. 엄마, 그래도 여기가 더 안전하잖아요. 안전보다는 자유가 더 좋아. 그때 저는 녹음기를 켰어요. 유진이가 가르쳐 준 대로요. 태형아, 솔직히 얘기해보자. 이 요양원 내 돈으로 지은 거 맞지? 태형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건 내가 준 3억으로 지었잖아. 그럼 내가 이 요양원의 주인 아니야? 엄마가 투자해 주신 거니까. 투자했으면 수익을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야? 3년 동안 수익 배당받은 적 있어. 태형이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물었어요. 그리고 법인 명의는 왜 내 이름으로 했어? 내 돈이면 내 이름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엄마 명의로 하면 복잡해서. 복잡하다고 내 마음대로 해도 돼. 태형이가 점점 말을 못하는 게 보였어요. 옆에서 도윤이가 신기한 듯 저희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은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잖아요. 언제 할 거야? 내가 죽고 나서. 제가 좀 세게 말했어요.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참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날 태영이는 별말 없이 돌아갔어요. 하지만 도윤이는 가기 전에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아빠가 뭐라고 해도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적어도 손자만큼은 제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유진이에게 전화했어요. 유진아, 녹음 잘 됐어. 정말요?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태형이가 내 돈으로 요양원 지었다고 인정했어. 그리고 법인 명의를 제 이름으로 안 한 것도 인정했고. 훌륭해요, 할머니.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돼요. 다음 단계가 뭔데?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도 알리고요. 언론이라는 말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그렇게 큰 일로 만들어도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유진아,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할머니, 바로 그래서 더 문제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유진이 말이 맞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사기를 쳐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알겠어.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점점 단단해졌어요. 평생 약한 모습 보인 적 없는데 지금 와서 굽힐 수는 없잖아요. 유진이와 계획을 세우고 며칠 후 태형이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 대신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엄마, 왜 변호사랑 연락하셨어요? 태형이가 앉자마자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내 일이니까 연락했지. 왜? 엄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족 문제잖아요. 가족 문제면 더 정직하게 해야지. 저는 태형이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내가 준 3억 돌려달라고 했어. 태형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그건 투자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해요? 가족이면 더 정확하게 해야지. 나도 평생 일해서 번 돈이야. 엄마가 기르신 아들인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태형이가 점점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당연하다고요? 제가 평생 모은 돈 3억이 당연하다고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나도 내 돈이 아까워.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지금 이거 언론에 나가면 우리 회사 끝이에요. 아,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온 거구나 싶었어요. 유진이가 언론에 연락했나 보더라고요. 회사보다 내 돈이 먼저야. 엄마, 명예 생각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 아들을 고발하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명예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내 명예는 밭에서 일궈졌어. 흙 묻은 손, 부끄러운 적 없었어. 정말 그랬어요. 평생 정직하게 일하면서 한 푼도 남의 돈에 손댄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돈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더 부끄러운 일이야. 태형이가 입술을 꽉 깨물더라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응, 끝까지 할 거야. 그날 태형이는 화가 난 채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태형이가 요양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나 보더라고요. 다음 날 원장이 저를 찾아왔거든요. 할머니, 혹시 불편한 게 있으세요? 별로. 태형 대표님이 어머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고 하시던데. 원장이 눈치를 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스트레스. 왜? 요양원 생활이 아직 적응이 안 되셔서. 아니야. 나는 괜찮아. 그런데 태형 대표님이 어머님 상태를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태형이가 저를 정신이 좀 이상한 할머니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내 정신 멀쩡해. 걱정 안 해도 돼. 원장이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혹시 치매 검사 같은 거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치매 검사라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내가 왜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해? 그게 가족분들이 걱정하시니까. 가족이 걱정한다고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저는 원장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원장님, 나 아직 정신 멀쩡해. 내 돈 계산도 정확하게 하고, 내 아들이 뭘 했는지도 다 알고 있어. 원장이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했어요.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기자들이 요양원 앞에 나타난 거예요. 유진이가 정말로 언론에 알린 모양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TV 뉴스를 봤어요. 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노모 재산으로 지은 요양원, 아들 명의로 착복, 의혹. 뉴스 자막을 보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세상에 알려진 거네요. 뉴스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68세 정순 씨가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제공한 3억 원이 요양원 설립에 사용됐지만 법인 명의는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순 씨는 현재 자신이 투자한 바로 그 요양원에 입주해 있는 상황으로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시설의 고객이 되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뉴스를 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태형이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게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망했어요. 우리 회사 완전히 망했다고요. 그럼 이제 알겠네. 내 돈이 얼마나 큰지. 엄마, 제발. 이거 취소할 수 없어요? 취소. 왜? 엄마,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다른 투자자들까지 다 알게 됐어요. 태형이가 울먹이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알아? 엄마, 넌 3년 동안 내 돈으로 편하게 살았잖아. 이제 내 차례야. 그날 밤 태형이가 요양원으로 달려왔어요. 이번에는 며느리 서진이도 함께 왔더라고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서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더라고요. 뭐가 안 돼? 이렇게 하시면 도윤이까지 상처받아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도윤이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 아이는 정말 순수하니까요. 그럼 애초에 이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지.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서진이가 무릎을 꿇으려고 하더라고요. 일어서. 그런다고 해결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내 돈부터 돌려줘. 태형이가 고개를 들더니 말했어요. 엄마, 당신 정말 이럴 수 있어.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어.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두려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먼저 나를 망하게 했잖아. 엄마를 망하게 했다고요? 이렇게 좋은 요양원에 모셔다 드렸는데. 좋은 요양원. 내 돈으로 지은 요양원에 나를 가둔 게 좋은 일이야? 가둔 게 아니라 편하게 해드린 거잖아요. 태형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편하게. 누구 편하자고? 엄마도 편하시고 저희도. 너희만 편한 거지. 나는 하나도 안 편해. 그때 서진이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나 봐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잔인한 일인 줄 몰랐어요. 서진이가 진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진심 같아 보였어요. 이제야 알겠어? 네, 이제 알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서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태형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3억을 어떻게 구해요? 지금 당장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엄마, 정말 무정하시네요. 자식을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어요? 무정하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무정한 건 누구야? 어머니 돈 가로채고 요양원에 가둔 게 정이야. 태형이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태형이와 서진이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유진이가 전화했어요. 할머니, 뉴스 보셨어요? 응, 봤어. 이제 여론이 할머니 편이에요. 댓글들 보니까 모두 태형 씨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 네. 그리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좀 놀랐어요.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유진아,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당연히 괜찮아요. 할머니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렇긴 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아들에게 속은 것밖에는 없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태영이가 걱정되기도 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제가 키운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이 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요양원 입구에 후원 감사회라는 현수막이 걸렸어요. 태형이가 급하게 기획한 행사인 것 같았어요. 아마 언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속셈이었을 거예요. 할머니, 오늘 행사에 나가시겠어요? 간병인 아가씨가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나가야지. 내 돈으로 지은 건물인데. 저는 휠체어를 밀고 행사장으로 나갔어요. 사실 휠체어가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유진이가 조언해 줬거든요. 할머니, 더 동정심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요. 행사장 안에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태형이도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서 있었고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태형이가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마음요양센터 대표 김태형입니다. 오늘 이렇게 후원 감사회를 열게 되어 그때 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잠깐, 제가 마이크를 가져왔어요. 태형이가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정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모두 저에게 향했어요. 이 요양원 제 돈으로 세운 거예요. 증여 아닙니다. 투자예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서 흔들었어요. 유진이가 미리 준비해 준 계약서와 통장 사본이었어요. 3억 원,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준 건데, 알고 보니까 요양원을 짓는 데 썼더라고요. 사람들이 더 많이 웅성거렸어요. 그런데 법인 명의는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제 동의도 받지 않고요. 그때 홍유진 변호사가 나타났어요. 미리 약속한 대로였어요. 안녕하세요. 정순 어르신의 법률 대리인 홍유진 변호사입니다. 유진이가 마이크를 받아서 말했어요. 법적으로 김태형 씨의 지분 100%는 무효입니다. 투자금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투자자의 동의 없이 법인 명의를 변경한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요양원의 진짜 소유자는 이분 정순 어르신입니다. 장내가 완전히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참석자들이 서로 수군거렸어요. 그때 태형이가 무대 뒤에서 뛰쳐나왔어요. 엄마, 여기서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왜? 사실을 말하는 게 잘못이야? 엄마, 나 정말 망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태형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망하지는 마라. 대신 배워라. 뭘 배우라고요? 사람을 돈처럼 쓰지 말라는 거야. 그 말을 듣고 태형이의 눈이 젖었어요. 처음으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저는 기자들 앞에서 선언했어요. 오늘부로 이 요양원은 무료 개방합니다. 뭐라고요? 태형이가 깜짝 놀라면서 물어봤어요. 돈 없어서 요양원 못 들어오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이제부터는 그런 분들 무료로 받을 거야.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참석한 어르신들과 기자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요양원 이름도 바꿀 거야. 해오름 정순 재단으로. 태형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미안은 공짜야. 대신 행동으로 갚아라. 저는 태형이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어요. 이제부터 이 요양원은 정말로 어르신들을 위한 곳이 될 거야.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돌아보니까 도윤이가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돼요? 유튜브. 네. 할머니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올려라. 사람들이 알아야 해. 그날 행사 후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우선 요양원 운영진이 완전히 교체됐어요. 태형이는 대표에서 물러나고 유진이가 추천한 경험 많은 분이 새 원장이 됐어요. 그리고 며칠 후 태형이와 서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서진이가 깊게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린다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그리고 어머니 돈을 이렇게 함부로 쓴 것도 정말 잘못됐어요. 태형이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냐? 네, 이제 알겠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태형이와 서진이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사과받는 건 좋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저희가 요양원 운영을 제대로 배우겠어요.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도 정말 잘 모시겠어요. 태형이와 서진이의 말을 듣고 있는데 도윤이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유튜브 영상 댓글 봤어요? 무슨 댓글? 할머니를 응원하는 댓글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할머니 같은 분이 더 많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도윤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려 있었어요. 할머니, 대단하세요. 우리 부모님도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댓글들을 보니까 마음이 뭉클했어요. 유진아가 말한 게 맞네. 사람들이 내 편이구나.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요양원 정원을 거닐었어요. 예전에는 답답했던 이곳이
이제는 제법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주인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 보였거든요. 며칠 후 태형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뭔데? 요양원 지분 이전 서류예요. 엄마 명의로 다시 바꿨어요. 정말로 서류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수익금도 계산해서 드릴게요. 얼마나? 3년 동안 약 5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꽤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태형아,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뭐요? 너희들이 이제야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됐다는 거야. 태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 제가 이긴 걸까요? 아니면 태형이가 이긴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전쟁이 아니었어요.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였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요양원 이름이 정말로 해오름 정순 재단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좀 부끄러웠어요. 제 이름이 이렇게 큰 간판에 쓰여 있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워요. 제가 직접 만든 변화니까요.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요양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하세요. 매주 금요일마다 어르신 회의를 해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점을 함께 논의해요. 정순 이사장님, 오늘 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다룰까요? 새 원장님이 저를 이사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음식 메뉴를 좀 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원의 텃밭도 만들었으면 하고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어르신들이 직접 채소를 기르시면 훨씬 보람도 있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며칠 후에 정원 한쪽에 작은 텃밭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거기에 고추와 상추를 심었어요. 평생 농사일을 했으니까 손에 익더라고요. 할머니, 고추가 정말 잘 자라네요. 도윤이가 주말마다 요양원에 와서 저를 도와줘요. 이 아이는 정말 착해요.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도윤아, 할머니가 기른 고추로 김치 담가줄게. 우와, 정말요? 할머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도윤이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태형이와 서진이도 자주 찾아와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로 저를 어머니로, 어른으로 대해줘요. 어머니, 요양원 운영하면서 배우는 게 정말 많아요. 태형이가 말하더라고요. 어떤 걸? 어르신들이 정말 지혜로우시다는 걸요. 그동안 나이 들면 쓸모 없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그럼 사람은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해지는 거야. 네, 이제 알겠어요. 서진이도 많이 변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린다면서
사실은 저희 편하자고 한 거였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앞으로는 정말 어머니 마음을 먼저 생각하겠어요. 가족들의 변화를 보니까 제 마음도 편해졌어요. 이런 게 진짜 효도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도윤이가 올린 유튜브 영상이 정말 유명해진 거예요. 할머니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었어요. 50만 명이나? 네. 그리고 댓글도 매일 수백 개씩 달려요. 할머니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도윤이가 보여준 댓글들을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 할머니도 정순 할머니 같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 부모님께도 더 잘해드려야겠어요. 정순 할머니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도윤아, 이 사람들이 정말 내 이야기 때문에 용기를 낸 거야. 네, 할머니.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도 많이 연락 와요. 정말로 며칠 후부터 전국에서 편지와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정순 할머니, 저도 아들에게 땅을 빼앗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도 요양원에서 힘들어 하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연락들이 하루에도 몇 통씩 왔어요. 유진이가 제안했어요. 할머니, 상담센터를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상담센터. 네, 할머니처럼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곳이요.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할머니만큼 경험 많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해오름 어르신 권익센터를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이틀, 화요일과 목요일에 상담을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상담자는 70세 된 할머니셨어요. 정순 할머니, 저도 딸한테 집을 빼앗겼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딸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집 명의를 넘겨줬는데 이제는 저를 쫓아내려고 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할머니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 권리를 찾으세요. 어떻게요? 우선 증거부터 모으세요. 언제, 왜 명의를 넘겨줬는지 기록하고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조언해 드렸어요. 몇 주 후, 그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정순 할머니 성공했어요. 딸이 사과하고 집도 다시 돌려줬어요. 정말요? 네, 할머니 말씀대로 했더니 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정말 뿌듯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한 달에 2공에 3공분씩 상담을 받으시는데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으셨어요. 어느 날 박복래 언니가 찾아왔어요. 저희 오랜 친구예요. 정순아, 내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 유명해진 게 아니라 할 일을 한 거지. 그래도 대단해. 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잖아. 복래 언니가 말하더라고요. 언니도 아는 사람이 있어. 나한테 상담받고 싶어 하는? 응,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인데 아들이 가게를 빼앗으려고 한다더라. 그럼 다음 주에 오라고 해. 이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런데 가장 기뻤던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도윤이가 새로운 영상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영상에는 제가 정원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 목소리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사람은 늙으면 버리는 게 아니라 더 귀해지는 거야. 누가 너를 밀어내면 스스로 버스에서 내려. 대신 내 길로 걸어. 도윤아, 언제 이런 걸 찍었어? 지난주에요.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그 영상은 일주일 만에 300만 조회수를 넘겼어요.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어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우리 모두 정순 할머니처럼 살아야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버스에서 내린 이유를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정원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고추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왜 그때 버스에서 내렸을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내린 줄 알았어요.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버스 안에서는 운전기사가 정해준 길로만 갈 수 있어요. 내가 어디 가고 싶어도 버스 노선대로만 가야 하죠. 하지만 버스에서 내리면 달라져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 비록 걸어야 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내 선택이에요. 저는 70년 가까이 살면서 계속 남이 정해준 길로만 걸어왔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정해준 길, 결혼해서는 남편이 정해준 길, 아들을 키울 때는 아들을 위한 길. 그런데 이제야 제 길을 걷고 있어요.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전 도윤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영상에서 한 말이 무슨 뜻이에요? 버스에서 내려서 내 길로 걸으라는 게요. 저는 도윤이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도윤아, 사람들은 나이 들면 자꾸 남이 시키는 대로 살려고 해. 편하니까. 하지만 그럼 진짜 내가 원하는 걸 놓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용기를 내는 거야.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지. 할머니는 언제 그런 용기를 냈어요? 요양원에서 나와서 진실을 말했을 때야.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았어.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저도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너는 이미 용기 있는 아이야. 할머니 편이 되어줬잖아.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내 인생 진짜로 시작됐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비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로 늦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을 둔 분들이라면 부모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편하게 해드리려고만 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물어보세요. 부모님도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도 누군가의 정순이 되어 주세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공유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